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가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정년 연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죠. 자,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연세대 경영대학 이지만 교수, 또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홍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가 이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나온 제안이죠. 자, 그럼에도 어떤 제안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교수님, 이 제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정부 드셨습니까? 기관에서 정년 연장 계속 고용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계속 고용 의무화 내용이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조금 성급하게 제안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슈는 연금 수급 시기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노동시장 환경이라면 이 청년 실업률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고용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계속 고용 의무화는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 의무화를 시작한 시점이 25년입니다. 올해이죠. 올해의 고용률이 30%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제시된 계속 고용 의무화 한국화는 2033년에 돼야지만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가 됩니다. 그때의 고용률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아직 우리나라는 고용 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속 고용 의무화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지금 대졸자들이 90% 이상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98%까지 취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 대졸 취업률은 70%이며 일반 대학의 취업률은 6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계속 고용 의무화가 추진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계속 고용 의무화에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병훈 교수님께도. 예. 지금 대선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정부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제 초고령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좀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제안을 경선의 그 해당 위원회가,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해당 위원회가 제안했다기보다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냥 지고 있어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해서 공익위원이 나서가지고 뭔가 이 정년 연장이라든가 계속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낸 거는 저는 좀 반길만하다 해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좀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논의의 어떤 출발선을 만들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이제 반길만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서 이지만 교수님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린 거는 네. 성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으로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그 고령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는 워낙 그러니까 이 취업 등등의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통계 수치랑 그럴지 몰라도 실제 중소사업장이라든가 많은 산업 부문에서 이미 인력 부족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편으로는 고령자나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더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 더군다나 지금 65세라 하더라도 다들 충분히 예전 노인과 달리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또 우리가 연금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소득을 바라는 그런 상황들 기업이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 노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좀 이번 물꼬를 갖고 좀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한다면 좀 속도 있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 생각합니다. 제안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생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피하기 어려운 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경사노위도 계속 이러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분 교수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계속 고용이라는 일본 제도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이 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이 제도가 실효성이 상당히 좀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마다 필요하면 촉탁직 같은 정년 연장 정년 이후에 네. 촉탁직을 둬서 한 2년 또는 뭐 더 이상도 고용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필요하면 정년 연장도 1년, 2년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직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생산직도 정년 연장을 짧은 기간이지만 1년씩 이렇게 연장해서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고용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했던 이 안이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그 필요성,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중장년의 어떤 인력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계속 고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정년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적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2028년부터는 또 단계적으로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도 주어진단 말이죠. 이게 제가 여기서 약간 충돌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같이 양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계속 고용 의무화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과 거의 흡사한 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결국은 임금 조정이 네.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더라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고용 의무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만 실제로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용 의무화의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한 그리고 향후 조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인데 노사 자율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의무를 또 부여했다라는 게 어떤 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율적으로 우린 정년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는 의무를 부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충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돌보다도 제가 그 뜻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단계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년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확대하는 그러게 이제 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것에 이제 28년이 지난 33년도까지는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좀 도입되지 않은 기업들한테 의무를
좀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그러니까 그전 28년까지는 그냥 의무가 아닌 노사가 아무튼 이런 계속 고용이라든가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방식의 채택을 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고 그 이후에 2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뭔가 법으로 정비해서 그 이후에는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을 고령자들한테 확대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굳이 충돌을 높아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기계적 절충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경영계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임금 조정을 통한 노사 자율에 의한 정년 연장. 노동계에서는 이제 법적 정년을 연장해 달라라는 네, 거. 네. 이건 이제 의무화인 네, 거죠. 네, 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인력이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모든 기업이 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단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계속 고용이라는 것의 어떤 자율성과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의무적으로 다가서서 완전한 자율은 아니고 어떤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이지 정년 연장 자체는 피하기가 좀 어려운 사회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안이 도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전체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걱정은 이런 거죠. 지금도 일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정년 연장이 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위 협상력이 있는 노조만 이런 안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저희 나라의 가장 노동 시장에서 고려해야 될 독특한 특징이죠.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인난은 이제 좀 근로 조건이 취약하고 임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네. 그리고 구직난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구성도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정년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65세를 바라볼 때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노조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형태로서 과연 계속고용 의무화가 네.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 계속고용 의무화 내용에서 빠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제안서를 가지고 향후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독특한 부분은 결국은 임금 체계 부분이에요. 임금 유연성이 없습니다. 호봉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고용 의무화를 한다면 실질적 고용 유연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임금 유연성도 없고 고용 유연성도 없는 상황의 경우에 기업이 과연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건비 총액과 인력 총량으로서 과연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업은 경쟁력 상실로 말미암아서 향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자연스럽게 더 감소한다면 정년 65세, 계속고용 65세 의무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수님.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재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노사가 합의가 힘들었는가라는 점에서는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특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는 그동안에 줄곧 이제 주장을 했던,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기업, 경영계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제 방금 이재명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지점들이 좀 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공익위원, 그것도 이제 공익위원 안에 이제 제안으로서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노사 간의 이견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제대로 좀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논의가 계속 삐그덕거리거나 아무튼 진척을 못 본다라는 점이 하나 우리가 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진행자께서 얘기했던 논의의 핵심은 사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저는 이번에 공의원들이 계속 고용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달았긴 하더라도 계속 고용이라는 표현을 정년 연장 대신에 쓴 이유가 과연 이제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모든 노동시장의 근로자들 이제 이 고령 노동자들이 다 혜택을 한다면 사실 이제 이거 법적인 정년 연장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갈 텐데 그거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워낙 우리가 심각하고 그 양극화를 한다면 비단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이 고용 등등의 그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년 연장이 됐을 때 우리 사회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1차 노동시장 부문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대기업에서 일하든 아니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든 다 같은 좀 나이든 그 노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마 고위원들이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뭐 그렇게 풀어가는 사업장은 물론 있겠지만은 달리 다른 방식으로 계속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속 고용이라는 그런 화두를 지금 이번 발표에 좀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 점은 저는 나름대로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좀 타당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게 이중구조,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어서는 더 악화시킬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번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발표문의 맨 앞에다가 이번에 우리의 이런 제안이 이중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의 계속고용 제도는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이 조금 더 자율성을 준 거거든요. 기업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걸 준 건데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활용해서 정년 연장을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면 아까 계속 고용 중에 또 다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퇴직 이후에 촉탁직이라든지 이렇게 갈 텐데 그 비율을 보면은 지금도 정년은 있지만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다가 그만두시는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 조직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노동조합 조직률도 한 1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계속고용제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힘이 있는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 같은 이런 걸 택해서 지금의 고용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겠지만은 한 85%에 해당하는 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다른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이중구조가 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계속고용이. 계속고용제는 기업에는 선택지를 넓혀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은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한편으로는 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사합의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서 정년 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계속 고용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어떤 유형을 이제 도입을 하느냐 몇 가지가 제시된 게 있습니다. 직무 유지형 계속 고용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다음으로 가서 자율 선택형 계속 고용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직무 유지형이든 자율 선택형이든 뭐 직무 직군 임금까지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형태가 도입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우선 뭐 거기에 대한 저희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조금 지금 보면 계속고용 의무화에 대해서 경영계 입장, 노동계 입장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논쟁이 많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부분을 찬성하느냐,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느냐. 네. 근데 사실 어제 나온 계속고용 의무화에 대해 양쪽이 다 지금 반대 입장을 내놨죠. 사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라보려면 네. 노동계, 경영계 입장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와 고령 인력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특히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논의까지도 포함한 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사실 뭐 경영계 입장과 노동계 입장은 사실 경영계 내에서도 사실 중소기업 경영계가 존재하고 대기업의 경영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함과 대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의 폭이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서 향후 진행돼야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의무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무 유지형 부분이냐 자율 선택형 부분이 이 부분은 향후에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근로 조건과 임금 조정이죠. 예. 여기에 대한 분리 분쟁이 많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직무 유지형 형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임금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정년 연장과 제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건은 적정 임금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저는 거의 노동조합이 있는 그 사업장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율 선택형 부분은 결국 근로시간과 직무 조정이죠. 근로시간과 직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재고용이든 계속 고용했었을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이슈 그리고 불이익 이슈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고용 형태를 앞에는 직무 유지형의 경우는 어떻게 그리고 자율 선택형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디테일을 뭘 담을지가 정말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유지형은 현실적으로 임금 조정이 특히 이제 노조가 센 협상력이 센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한 부담으로 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라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저도 그 앞선 논의에 한 가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지금 진행되는 그러시죠. 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계속 고용에 대한 그 정홍준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상하 간의 격차가 큰 구조 속에 그런 점에 그 정년 연장이 일부의 상층 노동시장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아래 사람들은 뭐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전혀 혜택 없이 하여튼 이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단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길을 좀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 교수님 말씀으로 그건 오히려 이 정년에 관련해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다 현재 있는 이 격차를 그대로 인정한 채 제도를 다양성을 부여한다 한다면 결국 그 격차가 고스란히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 노동시장의 하단에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좀 안정된 그 일자리의 질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이 정년제라는 것이 작용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이 정년 연장의 하나의 이제 법제화라는 것을 그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 논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걸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나갈 때에는 어떤 방식이 이중구조보다 완화하거나 해소해 나갈지라는 것이 다원성이냐 아니면 좀 이론적인 방식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좀 곰곰이 좀 잘 살펴볼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위 직무유지형이라든가 네. 해서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이제 일부 그것도 1차 노동시장의 대기업이라든가 그 대기업도 다가 아닌 이제 생산직 노조가 조직돼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도 그 임금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서 건드리지 못했는데 차차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근무체계라든가 아니면 정년 문제랑 맞물리면서 개선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지난 경선의회에서도 뭔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한 바도 있기도 해서 그런데 자칫 이것이 기업들이 인건비를 삭감하는 형태로
너무 좀 그런 티를 좀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경영계에서는 그런 점에 반발이 심하고 임금체가 지나치게 좀 많이 깎이는 그런 식의 정년 연장이라든가 고용 유지라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반발이 돼서 우리가 산업 시대에 지난 한 3, 40년 동안 해왔던 임금 체계에 이 정년 문제와 함께 같이 임금 체계도 함께 논의를 잘 풀어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울러 한 가지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서구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핀란드 같은 사례인데요. 핀란드는 이 고령화 사회에 소위 이 고령자 친화, 작업장을 만들자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 인력이 필요해서 네. 60세 넘어서도 일선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거에 지금 제도 뭐 개선 필요 없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고령자가 나름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재설계라든가 아니면 서구처럼 연령 친화적인 그런 작업장, 일터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55세, 60세 되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나가든가 밀려 나가든가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결국 그냥 일도 안 하고 그 정년만 계속 찾는 그런 식의 좀 환경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핵심은 임금 묻지않게 고령자가 계속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나름대로의 경륜이라든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터 직무 설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임금은 더 그만큼 드려야겠죠. 그러면 이 질문 사실 지금 이 직무 유지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총론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죠. 아까 핀란드 사례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노동시장 안에서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했었을 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생산성이 소위 말해서 30, 40대 젊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과 은퇴 세대 이후에 계속 고용 의무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계속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럼 뭐 경험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연령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입증된 사례입니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 보통 이제 45세에서 55세 사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점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경험적 데이터로서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가장 높이 받는 시점보다 호봉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60세, 61세, 62세 가면 임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공헌하는 부분보다 임금을 받아가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경우에 결국은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 중심 국가의 경제 구조인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경쟁 뭐 일본 자동차 산업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매출액 대비 인건비 구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정년 연장과 함께 그리고 호봉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인건비 총량의 측면에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용을 줄일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분은 쉽게 해고가는 거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고령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네, 뭐 재밌는 이제 주제인데 과거에는 고령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출생률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인구도 갑자기 많이 떨어질 거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졸자 비율이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이런 인력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고학력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 생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고 잘 이해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의학 발달의 기술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인간의 능력들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것을 보면은 인당 노동 시간이 분모이고 인당 GDP가 분자인데요. 우리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아까도 표에 나오던데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미국은 인당 GDP가 6만 불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성 비교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생산성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빨리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산성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은 동일한 시간대에 만들어내냐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낮은 거고 아예 그 북유럽이라든지 아주 강한 국가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령자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령자의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두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금에 대한 유연성이 좀 없는 것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노동계가 일을 안정적으로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을 받아내고 임금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하고 60대 이상은 그래도 좀 다른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근로시간을 좀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 3일째, 4일째 이런 좀 유연한 일을 통해서 임금을 좀 낮추는 대신에 일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도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혹은 시니어로서 낼 수 있는 역량도 뭐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계속 고용 의무제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짐이잖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다른 식의 회피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 법정 연령 60세로 연장하고 나서 보면은 뭐 그 노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방안들을 강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생산성이라든지 시니어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노동시장 안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이 제도가 나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를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중에서 하다 제일 네. 아무튼 뭐 공부한 사람 교수로서는 제가 오늘 제일 논의되고 있는 시니어셨어요, 저희 시니어 중에서. 고령자 생산성이 제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을까라는 듣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뭐 편치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의 지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지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이제 통계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실 텐데 사람들이 그 기업의 어떤 성과, 뭐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기업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을 논할 때도 다양한 우리가 측면을 이제 따져봐야 되듯이 또 생산성도 그것이 단순히 매출 대비 뭐 이제 투입 시간이라든가 사람 수로만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하나의 어떤 길이라든가 방식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현재 굉장히 좀 경영계가 특정 지표만 들고 그거를 노인들의 기여할 바가 없으니까 빨리 그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 해야 될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무튼 너무 좀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핀란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3, 40년 일해온 노하우 네. 그리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이 연배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그런 이제 육체적인 네. 그런 활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많은 경험을 활용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해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개념은 이제 듀오 이제 팀이라 해가지고 듀오. 그러니까 듀오라는 거는 이제 주니어하고 네. 시니어가 한 팀이 돼서 시니어는 그러니까 주니어는 그만큼 신체적으로 활력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디지털 그런 측면에서 또 아주 능력이 이제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한편으로 역할을 하되 이 시니어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일했던 여러 가지 주니어가 갖추지 못한 그런 소양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걸 한 팀을 작업자가 아까 저희 연령 친화적인 일터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런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한 짝으로 이루어가지고 나름대로 생산성도 일고 그리고 그것이 당장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일터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저는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만지 태물 그리고 지금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점에서는 네. 어차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고 일을 정말 소모품적인 그냥 억지 춘장으로 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도 접근을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령 인력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축적된 노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히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과학기술 발전이 천천히 이렇게 진화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방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또 맞고.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 워낙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 인력들의 기본적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했었을 경우에 기업의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은 임금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핀란드의 경우도 그분들 고령 인력들이 생산하는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유연한 임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처럼 호봉제가 되어 있다면 핀란드도 그런 듀오 시스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생산성과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속연수와 연동된 호봉제 임금 체계 이 부분의 변화 없이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핀란드의 모델도 한국에서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작동을 할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는 제가 거죠. 좀 반박 비슷하게 한다면 네. 그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현행 방식 특히 일부 그 1차 노동시장 부분에서의 좀 경직되는 임금 체계는 아무튼 이런 정년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같이 노사가 또 노사정이 같이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앞서 과학기술 얘기하면은 사실 그거는 노인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I 등등은 20, 30대조차도 당장의 눈앞의 위협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물론 이제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또 대인 서비스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조업조차도 영업이라든가 또 뭐 R&D라든가 여러 또 부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무조건 나이 때문에 그 태물이 된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좀 그동안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으로 나이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좀 여전히 쌓여있지. 아까 과학기술 하면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가 위협되는 가운데 그 젊은 사람도 노인도 함께 그 일자리를 어떻게 좀 그 생산성 있고 또 그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예. 나이가 들면서 따라서 이 태물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이제 태물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석을 다 하시죠. 넉넉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년층의 이 사람들을 고정된 시각으로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나이는 좀 있지만 상당히 고숙련 인력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사무직의 경험이 많거나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도 그렇고 X세대들도 마찬가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숙련의 중장년 인력을 어찌 보면 일손이 좀 부족한 중숙년의 일자리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이 꼭 같은 회사에서 계속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 자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그냥 늘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회사는 전환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나왔다가 다시 갈 수가 있는데 그 나왔다가 다시 갈 때 사실은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미스매치된 영역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재교육이나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호봉제 임금 체계는 사실 뭐 지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임금 체계보다는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에 걸맞는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체계도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도 예전처럼 풀타임, 그러니까 9 to 6로 꼭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파트타임도 정말 시간 단위로 쪼개는 요즘에 파트타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전처럼 9 to 6로 일할 필요는 없고, 직무나 직책에 따라서 뭐 파트타임이나 혹은 주 3일제나 뭐 다양한 형태의 유연화된 고용근로 형태가 도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 오랫동안, 그러면 실제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계속 고용 65세 안착을 위해서 지금 기존의 임금 체계 그리고 기존의 근로 시간, 기존의 업무 방식이 과연 65세까지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과연 적합하냐, 실효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뭐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직무체계 개편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대명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금 수급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연금 수급이 또 더 늦춰진다면 또 좀 더 오래 해야 되는 사회적 노동시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과연 임금 체계는 무엇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체계는 무엇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향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또 임금에만 또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충돌하는 지점은 항상 청년층의 고용, 청년 일자리 감소와 항상 이제 네네. 매치가 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청년 일자리 감소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 연장이 되면은 좋은 일자리에서는 청년들하고의 경쟁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의 정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는 더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가 뭐 20만 명에 불과한 건데 제가 대학 갈 때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5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이게 2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할 청년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곧 도래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넉넉 잡아도 2030년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에도 이 정년 연장은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병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왔을 때 일을 좀 빠르게 배우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중장년들하고의 어떤 그분들의 경험들 이런 것들하고 매칭시켜 주면은 훨씬 더 일을 좀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기업 내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에 미치는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건 확실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조금 달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사용자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했을 때 늘어나는 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원에서 빼는 거죠. 단기적으로. 정원에서 빼게 되면은 계속해서 청년들은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국에 정원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이고 약간 과도기적으로는 정년이 좀 정원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도 공공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훈 교수님. 예, 정년과 관련된 청년층에 우리가 고려할 이슈는 정 교수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 네. 좀 사약적으로 좀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다름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간 그런 이제 경쟁이나 갈등 얘기인 것에 대해서 예. 취업한 청년들이 조직 내에 또 다른 하나의 세대 간 문화 충돌이랄까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아까 핀란드 서구처럼 나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치 않고 많든 적든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의 그런 이제 수평적인 소통이라든가 하나의 협업 체계가 되는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실제 그 개념적으로 디오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일하기 싫어할 거예요. 현재 같이 기피한다는 거죠. 꼰대라든가 아니면 좀 권위주의적인 위 세대들에 대한 인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도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지명 교수님께서 뭐 직무, 임금 등등의 것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도 함께 뭔가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의 여러 가지 회사에 있던 HRM 인력 관리 체계에 우리가 변화한다 못지않게 조직 문화도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청년 실업 문제와 관계된 부분은 제가 정 교수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계속 고용 의무화 시점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노동시장이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좀 빠른 시점에서 정년 65세 그리고 계속고용 65세가 실행이 된다면 피해를 보는 청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지금 언둔형 외톨이 300만 명이 됩니다. 지난 사실 그 정년 60세 의무화 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사실 고령 인력의 일자리가 8만 개 늘어나는 동안에 청년 일자리 11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지금 연구 결과 보고도 나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차피 계속 고용 의무화 부분을 실행한다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률이 지금 과연 계속 고용 의무화를 지금 시점에서 실행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노동시장이 이 정책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은 단기적이겠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결국 언둔형 외톨이 부분이라든지 그양 시업 쓴 청년들 지금 50만 명에 지금 도달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난다면 미래의 경우는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률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노동력이 부족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고용 의무화는 추진돼야 되는데 네. 지금 타임 스케줄을 본다면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머지않아 AI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빠르고 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노동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출구 없는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